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다른 똑같습니다. 네, 정방입니다. 네, 저희 46번째 시간, 오늘도 아주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책 저희가 또 준비를 해놨고, 네.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우리 일당백 댓글 창에는 아직 유입이 안 됐어요. 그 악플러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워낙 골수 팬들이 쉴드를 많이 쳐주셔. 누구 한 명이 와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밑에다가 막 엄청 욕을 다 하시니까 그래서 아마 발을 못 뻗는 것 같아요. 네, 저 유일한 대피소 바로 이 일당백이 잘 좀 버텨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46번째 책 바로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자, 오늘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책은 일본으로 좀 돌아가기로 했죠. 참 일본 좋아해. 아니, 정민여도 그렇고 정방님도 참 일본 좋아. 왜 이렇게 일본을 좋아해? 좋아하는 건 아니고 바로 이제 안 우리 좋아한다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 일본에 대해서. 아이 지피지기 해야지. 우리 정방님 않죠? 일본 이름 있죠? 일본 이름요? 뭐 창식이만 한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지금.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저희 할아버지 때 창씨를 다 했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아셨어요? 이제 성이 오하라였죠. 오하라. 그 오빠 있잖아. 아니 그 할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직용을 가셨으니까. 오하라. 그때. 네, 스칼렛 오하라가 생각이 나요. 성이 오하라고 네. 이름이 뭐 나카무라? 오하라 나카무라상. 일제 부역하셨던 분입니다. 강제징용 당하셔가지고 진짜요? 예, 공식적으로 강제징용을 인정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 전후에도 살아계셨고. 전후엔 돌아오셨죠. 그러니까 1945년 이제 8.15 이후에 네. 10월 달쯤에 귀국하셨죠. 그렇습니까? 네. 뭐 혈서 쓰고 이런 건 아니시겠죠? 충성맹세 뭐 이런 거. 아니 탄광에 끌려가서 징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일단 뭐 친일파는 아닌 걸로. 그럼 오늘 그 일본 책이라는 거죠? 네, 그 일본의 일본 근대 문학을 연 대문호죠. 나스메 소세키라고. 소세키 한번 나올 줄 알았어요. 드디어. 네. 뭐 나스메 소세키 같은 경우는 워낙 일본 근대를 연 대표적인 소설가니까 뭐 국민 작가로 불리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무라카미 하루키 있지 않습니까?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1980년대에 나스메 소세키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소세키야말로 진짜 일본의 대문호, 일본의 셰익스피어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듣죠. 나스메 소세키가 그 책 쓴 사람 아니에요? 그 설국? 설국 가바다 야스나. 야스나리구나. 네.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또 마도님이 그 편집으로 띵 이렇게 하는 거 틀어준다. 나는 그 나스메 소세키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일 이제 처녀작이라고 하죠. 데뷔작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네. 그걸 이제 번역을 우리 창비에서는 이 몸은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이 몸은 고양이야. 느낌이 많이 다르네. 이 몸은 고양이야. 아니 근데 일본 외에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이 몸은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몸은 뭐야 막 이렇게 말 많이 쓰거든요. 그 일본에서 나라는 게 와타시 보통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와타나베. 아니 와타시와 이라든지 하는데 근데 이제 일본 좀 다녀와. 일본어 좀 공부해. 와타시와. 근데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할 때 이때 쓰는 나라는 게 한자로 보면 자기를 높이는 거 있죠. 남을 좀 낮추고. 그래서 이 몸. 우리가 이 몸은 귀한 몸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몸이 얼마짜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말고 뭐 엄청나게 많은 소설을 썼죠. 산시로, 마음, 거후, 명암 거의 한 13편의 장편 소설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도련님 아시죠? 보짱. 도련님?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련님이라는 소설. 도련님은 아가씨의 짝꿍인가요? 도련님이라는 소설 있어요? 야한 건가요? 느낌은. 도련님은 야하진 않죠. 그래요? 그리고 풀베개. 초침 이런 소설. 전혀 모르겠어. 이게 하여튼 일본을 지금도 1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작가가 바로 나스메 소세키고 그 소세키의 첫 작품이 바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거죠. 뭐 상 받았어요 이 사람? 아니 이분은 이제
67년에 네. 태어나서 1916년에 이제 죽었으니까 네. 그 노벨 문학상하고는 상관이 없었죠.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왜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 이제 노벨 문학상이 이제 성립된 게 이제 1900년부터 20세기 초반부터 성립됐지만 사실 일본에서 이제 처음 받은 사람은 가바다 야스나리가 좀 늦게 받았죠. 50년대, 60년대 이때 받았죠. 그때만 하더라도 1900년대 초반 이때만 하더라도 아시아 문학이라는 게 번역도 잘 안 됐고 번역의 문제가 크긴 크죠. 일본 같은 경우도 가바다 야스나리의 설국이 노벨 문학상에 주요한 어떤 그 근거가 된 이유가 그 번역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 최근에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한강 소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맨부크상을 받은 것도 그 영국 번역가가 아주 그 번역의 맛을 잘 살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번역자가 같이 상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상금도 같이 공동 나누죠. 그 정도로 이제 번역이 그만큼 제2의 창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나스메 소세키의 데뷔작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 몸은 고양이야. 하여튼 둘 중에 뭘 읽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 책을 오늘 소개를 해주신다는 거죠. 고양이 얘기인가? 그 고양이 얘기는 아니겠지. 고양이가 주인공인데 고양이가 그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으로 인간 세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인간 세상을 관찰하는데 그 구샤미 선생이라고 주인공 역할을 하는 메인 가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 이제 고양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선생과 그 선생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양이의 시각에서 이렇게 한번 쭉 서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뭐 이런 의문을 좀 던지면서 그렇죠. 고양이가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 뭐 이런 걸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동물농장도 했고 동물을 가지고 또 인간 세상을 바라본다는 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동물이라는 종이 인간이라는 종을 서로 다른 종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발상은 아주 기가 막히죠. 근데 왜 하필 고양이일까?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고양이가 좀 친근한 존재이기도 하죠. 우리는 왜 개잖아요. 우리가 강아지인가요? 우리는 주로 개잖아요. 우리는 소가 제일 친숙하지 않습니까? 원앙 소리 이런 거. 걔는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아마 좀 친숙해진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같이 살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걔는 조금 더 식용 쪽에 가까웠거든요. 이런 발언 위험합니다. 아니, 악플을 불러오는 발언입니다. 뭐 오수의 개도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 일어나니까 자기 꼬리에 물을 묻혀가지고 주인을 깨우려고 했는데 결국 불을 끄다가 결국 개는 타 죽었고. 우리나라 얘기예요? 예, 그 오수의 개. 그 전북에 가면 그 오수의 개를 동상도 있고 하죠. 네. 아니 근데 나는 이 동물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인화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의미 부여하고 왜 그러는지에 그러니까 대해서. 동물이 예를 들어서 뭐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막 활짝 웃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마치 사람의 표정인 것처럼. 근데 동물이 짓는 그 표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로 짓는 표정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뭐 얘 혼냈더니 나 나간 사이에 몰래 내 베개 와서 오줌 싸고 이렇게 나한테 복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저 해석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 마치 사람의 행동인 것처럼. 근데 전혀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걔는 뭐 또 다른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그냥 베개에 그냥 오줌을 쌌을 뿐인데 마치 나한테 복수를 하는구나. 혹은 얘가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가졌구나.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주로 여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성차별 발언이죠. 정민여 발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렇게 내 감정 이입해서 뭐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건 좋은 일이지만 자칫 잘못해서 걔를 마치 나와 비슷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그 걔한테는 더 불행이 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의인화라는 것은 우리가 주변의 어떤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사람처럼 어떤 대우를 하고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유아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됐어. 어린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좋냐? 나는 이제 욕 안 먹을 것 같아. 정박님이. 아니 욕이라기보다 뭐 애니미즘적인 사고방식에서 기인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모든 만물에 어떤 영이 깃들어 있다. 정령.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유아적 사고방식에서 기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한다. 그런데 그런 방식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특히나 요즘 같이 인간적인 교류가 끊어지고 또 갈수록 이제 고립화되어 갈 때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의인화를 해야지 이게 소통의 어떤 느낌을 스스로라도 확보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인화하는 형식이 많이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제가 요즘 보니까 무슨 SNS 보면 이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자기 물건을 가지고. 우리 얘기. 그러니까 그렇죠. 신발, 뭐 가방 이런 거 가지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던져주는 의미가 지금 사실 좀 지금 아이들도 적게 그 저출산이고 또 그리고 이제 인간적 교류의 장이 많이 줄어드는 거라고도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그런 맞아.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그렇네. 걔네 보면 무슨 막 삼각관계에서 뭐 누가 질투를 하고 뭐 갑자기 숨어있다 갑자기 동물들끼리. 근데 영상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TV 영상이라는 게 뭘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어떤 뉴스나 사건 사고든 뭔가 구조를 보여줄 때도 의인화를 하고 개인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처럼 뭘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치적으로도 누군가 어떤 국가 지도자를 부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애국적인 일을 했다 이런 거는 전달하기 힘들잖아요. 그 그림을 만들려면 항상 태극기 앞에 딱 경례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해가 이 사람은 애국자야라든지 뭔가 우리 대통령들 사진 보면 다 그 팔짱을 끼고 청와대 집무실에서 밖을 응시하면서 뭔가 고뇌에 찬 이런 느낌을 보여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의인화를 하고 아니면 뭔가 개인화를 시켜놔야지 이게 다 전달이 되니까 결국 그런 것들하고 또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튼 뭐 이 나스메 소새끼에 이름은 소새끼인데 고양이 얘기를 썼다. 이거 흔한 이름은 아니죠. 소새끼라는 이름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일본 사람들이 이름이 주로 좀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야마모토. 야마모토? 야마모토 많지. 그러니까 나스메 소새끼라는 이름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히로꼬. 아키꼬. 그치 뭐. 여자 이름에는 꼬가 많이 쓰죠. 자자가 들어가니까. 아사코 하면 조자고 아키코 하면 명자고 이런 식으로. 네. 정민혁꼬. 후치코. 후치코. 후치코는 뭐야 진짜? 그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후치코라고 일본에 있는 그 피규어예요. 정민혁의 별명 후치코입니다. 지금 여러분. 복자 아닙니까? 후치코면 어떻게 되나요? 옥자예요? 복자. 정확히 잘 모르겠네. 불이네. 바꿔야겠다. 정확히 여기서 얘기하는 후치코는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커비의 후치코라는 여성 피규어의 이름입니다. 후치는 가타카나로 표기되며 코는 험자로 표기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을 쓴 나스메 소새끼, 이 양반 얘기를 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스메 소새끼라는 사람은 정말 이 개인사적으로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다양한 아주 짧은 생애를 살고 왔죠. 사실은 1867년에서 191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49에 사망한 거죠. 왜 이렇게 일찍 죽었죠? 예전에 결핵을 좀 알았는데 이 집안이 본래 다 결핵을 알아가지고 큰형, 둘째 형도 다 결핵으로 일찍 요절을 하고 결국 소새끼도 20대에 결핵을 좀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악화도 된 게 있고 또 이 양반이 위가 좀 안 좋았어요. 위궤양을 좀 계속 알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부된 것도 있고. 만약에 소새끼가 지금 시대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분께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커피를 좀 권하고 싶어요. 진짜? 왜? 왜냐면 이 커피가 심장 질환도 예방도 해주지만 적정량의 커피는 위에도 좋습니다. 잠깐. 바로 맞습니다. 1kg 커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kg 커피. 커피 사실 몇 잔씩 이렇게 먹는 거는 요즘에 많은 연구 결과에서 보면 건강에도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이거 심의어 같은 거 없어? 없어. 네. 막 찔러도 돼? 약장수처럼? 보약 대신 커피입니다. 보약 뭐하러 먹어요. 인삼보다 더 좋다는 게 커피입니다. 그래서 1kg 커피 여러분께 소개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역시 뭐 1kg 커피의 최고 자랑이라고 한다면 원두. 원두를 사장님이 직접 전 세계를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되게 자주 가시는 것 같아 진짜. 근데 그 마일리지를 엉뚱한 데다 쓴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 알 바가 아니고 전 세계 막 어디 에티오피아 뭐 르완다 별별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커피의 최고의 원두를 수집하고 다니시고 있죠. 그 좋은 원두로 또 맛있게 로스팅을 해서 여러분께 또 드시기 편한
뭐 예를 들면 집에 뭐 커피 기계가 있으시다면 그 원두를 사서 드실 수 네. 있도록 그 원두 형태로 1kg 단위로 판매도 하시고 또 그게 없으면 티백 형태로 티백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드립백인데요. 드립백. 드립 커피를 간편하게 집에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백 형태로 된 건데 걸 수가 있어요. 컵에 거는 거죠. 딱 걸고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바로 완성. 너무 간편하고 선물하시기에도 좋고 또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 아, 그러고 보니 추석이잖아요. 네. 네, 저도 추석 때 저기 주변 친척 어른들에게 드릴 선물로 바로 1kg 커피를 주문해가지고 네, 배송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일당백 이전까지만 해도 커피는 몸서리치게 싫어하시던 분이었어요. 자기 몸 되게 아끼는 스타일이잖아요. 바뀌었어. 밀가루도 안 드시고 막 그러시더니 갑자기 커피 엄청 드셔 요즘. 와, 커피를 그냥 원두를 그냥 입에 털어 놓으시더라고. 그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정박님이.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또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네. 선물하기 가장 좋은 1kg 커피 특히나 추석 선물로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1kg 커피? 네, 네이버 그 포털 다음이나 뭐 이런 데서요. 네. 1kg 커피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www.숫자 1에 kgcoffee.co.kr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저희 일당백 들어오시면 저희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네. 편하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우리 1kg 커피와 함께 또 책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네, 하세요. 네, 굉장히 정박씨 호스트로 하자 우리. 정박씨 호스트. 이렇게 적극적인 줄 몰랐어. 아니 그 커피하면 가장 고급스러운 커피가 루악 커피잖아요. 네네. 루악 같은 경우는 한 잔에 한 4-5만 원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루악 커피가 워낙 이제 나오는 양도 적고 그리고 뭐 이게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1kg 커피를 마셔보니까 제가 루악 비슷한 거는 몇 잔 마셔봤거든요. 그 정도의 고급스러움과 그 정도의 고급미가 뿜뿜 나오더라. 이렇게. 뿜뿜. 정박님 입에서 뿜뿜 나왔습니다. 저분 너무 웃겨. 이래도 안 사실래요? 저 정박님이 뿜뿜했습니다, 여러분. 자, 많은 분들의 한번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아마 사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소세키 아저씨, 네. 이름이 아까 좀 독특하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독특한 네, 건? 그러니까 본래 이제 이건 필명이죠, 나스메 소세키는. 아, 필명이에요. 네, 근데 물론 성은 나스메는 맞고요. 네. 그 소세키가 좀 특이하거든요. 이게 시술 숫자에 돌석자를 썼는데 수석? 예,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돌로 일을 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로 이를 쑤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이게 본래 중국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침석 수류로 해가지고 돌로 베개를 하고 흐르는 물로 이를 씻는다. 이런 어떤 식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시인이 발음을 잘못해가 침유수석을 한 거예요. 그 침유수석은 뭐냐면 흐르는 물로 베개를 하고 돌로 이를 쑤신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더 고집을 씌운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글을 보면 그럴듯 하잖아요. 네. 우리가 전봇대로 이를 쑤신다. 아주 고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막 고집 세우잖아요. 바로 나스메 소세키가 그 수석이라는 이름을 이제 채용한 이유가 그런 뭔가 내가 시대와 뒤떨어지고 내가 시대와 좀 어긋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어떤 이거를 이름에 담아서 낸 거 아닐까 이래 보는 거죠. 뭔가 작가로서 곤조? 그렇죠. 고집 같은 걸 좀 부린 그러니까 우리가 문인이란 말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문사라는 말도 하거든요. 문사? 무사라고 하죠. 무사에 대신해서 사자가 선비 사자 쓰는데 마찬가지로 문인이 아니라 나는 문사로서 세상을 향해서 칼을 빼든다. 붓을 빼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래 이제 이름은 나스메 긴노스케라고 하죠. 네. 그래 저런 이름 좀 많이 들어봤지. 긴노스케 같은. 사귄 건 아니고. 사귀어보고 싶다. 그 이 양반이 있을 때 대충 뭐 일본 분위기는 막 근대화 움직임이 막 있던 그런 쯤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참 태어난 해가 이제 1867년이고 1868년에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1916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 메이지 일본 왕이죠. 메이지 왕은 1912년인가 죽죠. 그러니까 이분은 메이지 왕 그 시대를 거의 같이 살아왔고 그죠. 그리고 메이지 왕에서 다음에 아들이 다이쇼 시대라고 하는데 그 다이쇼 시대 때 약간 일본이 민주주의 바람이 좀 불어나거든요.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그때 한 몇 년을 살았죠. 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메이지 시대의 어떤 일본인들. 그 지금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요즘 뭐 일본 사람들이 2000년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메이지 바람이 좀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막부라고 하죠. 막부가 네. 결국 이제 타도되고 일본 왕 천황을 새로운 국치의 중심으로 내세워 가지고 일본이 우리가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을 향해서 우리도 세계 문명의 어떤 대열에 합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일본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갔다. 이런 시기였다 이거죠. 나라를 만드는 시기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무신 정권 같은 게 이제 그 전에 있다가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사람들 표현은 천황을 이제 중심에 세우고 네. 근대화 바람이 그러니까 서양 문물들을 막 받아들여서 그렇죠. 근대화를 했던 시기. 네. 그래서 이제 그 부국강병도 좀 됐던. 바로 부국강병의 핵심이죠. 아유 말씀. 바로 근대화의 핵심 부국강병인 거죠. 네. 그 부국강병의 시기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만들어진 동경제대 제국대학에 들어가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영국 유학으로 1회 국비 유학생으로 지정돼 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하거든요. 공부를 잘했구만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영국에서 한 2년간 생활하면서 신경쇠약에 걸려요. 영어 때문에 그런가? 아니 영문학 워낙 잘한 사람이죠. 아, 그 전에도 잘했어요? 본래 이분은 왜 영문학을 했냐면 내가 영어로 된 뭔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서양 사람들하고 한번 멋진 그 정도의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영국에 가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될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왜 우리가 영국의 문학이나 예술, 영국 사람들이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의식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영국을 따라가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우리는 타자 본위로 살지 말고 자기 본위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국내에 돌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사실 동경제대 강사 요즘 치면 뭐 전임 강사나 조교수쯤 되는데 그 자리를 정말 나름 보장된 자리를 박차고 일본 아사히 신문에 작가 기자로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소설가 기자로 들어가는 게 소설을 전문으로 쓰는 기자로 들어가 가지고 네. 소설을 연재 소설을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 하나 걸고 작가가 된다는 것은 자기 이름 석자를 내걸고 네.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개인 사업이라 이거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일본 문부성에서 박사기를 주겠다는데 그것도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국가의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 동경제대라는 이 조직에도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의 길을 끝까지 가보겠다.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인이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근데 부국강병회가 가봤자 별로 인간이 행복을 도달하지 못할 거다. 오히려 인간은 신경쇠약에 걸릴 거다. 이런 어떤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 막스 베버를 다뤘지 않습니까? 네. 가슴 없는 향락인 영혼 없는 전문가. 막스 베버가 내놓은 결론이잖아요. 똑같은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그 시기도 비슷하고 막스 베버하고 태어난 것도 되게 비슷하고 죽은 것도 비슷하고 이 참 막스 베버하고 비슷한 어떤 궤적을 그렸는데 두 명 다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쉽사리 휩쓸리진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시작되지만 곧 그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그 참 우리가 표현을 빌리자면 길이 시작되자마자 여행이 끝난 걸 아는 사람들이죠. 이 길을 여행길을 먼저 올랐는데 바로 여행 끝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뭐지? 통찰력이 타고나는 건가? 뭐 통찰력이 타고날 수도 있고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바로 영국에서 그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모순된 경험 속에서 어떤 사고와 여러 가지 경험이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이 사람의 어떤 통찰력이 생겨난 거 아니냐. 일본에만 있었다면 그리고 영국에만 있었다면 이것들은 절대로 얻어지는 통찰력이 아닌데 그 정말 다른 세계잖아요. 이 사람이 살았던 세계는 정근대적인 일본에서 이제 막 개화를 이제 문명 개화를 시작하는 뭐 그런 단계였고 근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어떤 제국주의 문화가 꼽힌 데가 영국이고 그 런던에 생활하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모순적인 감정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지성을 가지고 벼려낸 거죠. 그래서 이런 통찰을 얻어냈다 이렇게도 하죠. 그 약간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글로벌 금융 투자자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런던이라든지 뉴욕 같은 데서 막 저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흥국들 움직임 같은 거를 굉장히 잘 꿰뚫어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미 한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시그널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예측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걔네들이 돈을 잘 벌어가는 거기도 하고. 근데 그 막상 신흥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이 시작됐는데 벌써 여행의 끝을 알아버린다는 것도 어쩌면 그 소새끼가 영국에서 뭘 이렇게 좀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갈 거다라는 예측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의 통찰력.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시작되면서 이미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갈 건지 딱 눈에 보입니다. 뭐 오늘 하는 이 책이? 그렇지. 뭐 근데 정말 소세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작가 1위에 꼽힐지 모릅니다. 지금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모든 소설가가 그 소세키의 어떤 문학적 그늘 속에서 성장했다. 이 정도 말까지 듣거든요. 뭐가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근데 결국은 이런 거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국민 작가가 되려면 반드시 정치하고 결부돼야 되거든요. 정치가 없이 국민 작가라는 이름이 함부로 안 붙여지거든요.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걸 담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 네. 그 당시 일본 사회가 가장 요구했던 거는 일본 국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천황폐하에 충실한 신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지금까지 봉건 영주, 일본도 이제 번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을 다스리는 영주가 있는 거죠. 그게 전혀 딴 저쪽 일본에 이제 규슈에 있는 사람하고 저 일본 저 동북지방에 있는 사람은 서로 같은 나라다, 같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같은 우리 일본 국인이 돼야 되고 천황의 신민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을 같은 하나의 우리가 민족이다라고 만드는 수단이 뭐냐면 결국은 소설과 그림 뭐 이런 거다 이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설이라고 보는 거죠. 소설이나 신문이 우리가 소설이나 신문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같은 민족이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영국의 앤더슨 같은 학자는 근대 민족은 뭐냐면 상상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표준말을 통해 가지고 네. 경상도 말, 전라도 말, 한경도 말 다 다른데 이제 서울이나 표준말로 소설이 읽어지니까 신문을 읽게 되니까 같은 어떤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생겨난다. 이런 거거든요. 바로 나섬의 소세키가 그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그 나섬의 소설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은 국민이 된다는 것들을 같은 공동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거죠. 특히나 이 사람 소설은 신문 연재 소설이 대부분이거든요. 일본의 당시 가장 큰 신문이 아사히 신문. 지금도 뭐 아사히가 일본의 두 번째쯤 되죠. 그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연재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신문과 소설이라는 근대 민족을 만드는 공통의 수단이 바로 신문과 소설이었고 그거를 창작한 사람이 바로 나섬의 소세키 이런 국민 작가 된 거죠. 일단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그럼 그때 그 고양이로 소이다를 연재했던 거예요, 신문에? 고양이로 소이다는 이제 먼저 잡지에 연재됐거든요. 이분이 이게 참 늦어요. 늦깎이 데뷔를 한 거거든요. 이분이 1867년생인데 네. 이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는 1905년에 서해진 거거든요. 아주 40 돼서 돌아가시기 10년 전쯤에 쓴 책이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치면 한 38 만으로 그때.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 신경쇠약이 아주 심각했어요. 영국에서 신경쇠약 걸려가지고 그 신경쇠약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 썼는데 그 이후로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냥 쭉 쓴게 된 거죠. 네. 그럼 그 10년 동안만 그 작품 활동한 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 따지면 그 와중에 많은 글을 썼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돌봐야 될 식구가 많았거든요. 자식도 많았고 네. 또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양아버지 자기 이제 어릴 때 자기를 키워줬던 양아버지도 찾아와가 돈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처갓집도 또 이분이 처갓집 예전에 아주 잘 살았는데 또 집안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처갓집도 건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쓴 그런 측면도 있겠죠. 혹시 이 양반도 결혼 아니요, 이분은 결혼 한 번. 아 그래요? 네.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그 위대한 문인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결혼 2번 관문. 두 번도 뭐죠? 한 3번은 기본이지. 아니 근데 일본에 우리가 다룬 소설가들은 다 결혼을 한 번 한 것 같아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아직까지 이혼 안 했고 예전에 우리 그 근각사 썼던 미시마 유키오도 결혼 이혼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일본 작가들은 결혼 한 번만 하는 걸로. 노벨상을 그래서 혹시 못 받은 거예요? 뭐 여자 관계도 별로 이렇게 뭐 특히 얘기 나온 건 없고요. 뭐 여자 관계는 본인이 본래 이제 좋아했던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그 정도가 이제 작품에 좀 나와요. 한번 그렇게 좀 한 번씩 언급되는데 특별하게 무슨 어떤 아주 연애 사건이 화려한 사건은 있진 않았다. 이렇게 그래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기대치가 좀 낮아진 상황인데. 모범생이네, 모범생. 모범생은 또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소설에도 나오는데 네. 소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선생이라는 사람이 딱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학교 직장을 갔다 오고 나면 집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는 아주 정말 전형적인 학자 같은데 이 사람이 여자 관심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서양 소설의 주인공이 지나가다가 보는 여자는 전부 다 자기 마음에 들어하는 그 소설 주인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리만족하는구나. 네.
보통 그 소설 주인공이 지나가는 여자의 70%는 자기 마음에 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나가다가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다 마음에 든다. 다 사귀고 싶다. 그래서 보통 남자는 이런 거 아니냐 하면서 또 흡족해 한다는 거죠. 읽으면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럼 이 양반은 그러면 당시에 뭐 정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집권자들이랑 별 갈등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 사이도 괜찮은 모양이네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죠. 당시 일본에 사연지 김모치라고 일본의 유명한 원로 정치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되고 나서 소설가들을 문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최고 권력자들도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소설가들 다 초청해가지고 일종의 모임을 가지는데 나서면 서태키는 불참하죠. 자기는 안 가는 거죠. 약간 좀 독불장군 스타일인 모양인데. 그래서 사실 참 이분의 소설 그 풀베개라는 초침이라는 소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전 참 이게 좋은데 거기도 참 앞부분이 유명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이질을 너무 따지면 이치를 너무 따지고 너무 이런 걸 따지면 뭐가 나기 쉽다. 다른 사람하고 충돌하기 쉽고 또 사람이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낙오하기 쉽다. 그 사람이 너무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낙오하기 쉽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너무 고집을 부리면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옹색해지기 쉽다. 옹색해지기 쉽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 참 살아가기 힘들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지면 좀 살기 쉬운 곳이 어딘가 찾아보게 된다. 그런데 어디를 가더라도 살기 쉬운 곳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그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뭐가 나오느냐. 그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시가 나오게 되고 그림이 생기게 된다. 결국 더 이상 이 지상 어디에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기 쉬운 곳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예술과 문학이 나오게 된다. 아주 멋진 말을 하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주 인간의 어떤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아주 잘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어때? 많이 좀 감동적이었어요, 정민이? 앞에 썰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왜 우리랑 정박님이랑 감동 포인트가 좀 다른가 봐. 그렇죠. 뭐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모나면 살기 힘든 거지 뭐 당연히. 욕심 많이 부리면. 당연히 고집 부리면 옹색해지고. 감정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니까 치이고 이리쳐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뒤처지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살기 편한 곳이 어디냐. 근데 아무 뜻 없다는 거. 이 지상에 그런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학을 만들어냈다. 그 우리 예전에 처음 일당백 할 때 사람이 살아가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자기만의 판타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판타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뭐 하나 숨쉬 구멍 필요하니까. 그렇죠. 요건 제가 이제 기억하는 부분이에요. 뭐 듣는 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살기가 힘드니까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을 바꾸거나 나를 바꾸거나 아니면 판타지로 가거나. 그렇죠. 나를 맞죠? 바꾼다는 게 뭐 한마디로 뭐 은퇴한다는 거죠. 세상과 좀 떨어져 응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정민이는 어떤 방식이에요? 저는 판타지로 가는 스타일. 판타지가 많아. 그렇죠. 판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저는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의지와 어떤 그런 건 좀 없는 사람이고. 의지가 없고. 능력? 능력도 없잖아. 능력도 없죠, 물론. 능력이나 의지 없고. 나를 바꾸자니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약간 귀찮은 거? 귀찮고. 어렵고. 나를 바꾸는 그러니까 거. 드라마로 들어가고. 그쵸. 인스타로 들어가고. 그쵸. 게임으로 들어가고. 야동으로 들어가고. 근데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또 그런 말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수리오라는 프랑스의 미학자가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판타지를 만들 때 결국 어떤 능력을 키우느냐 라비스망이라 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탈당하는 느낌. 우리 스스로가 황홀경에 빠지는 거 있죠. 어떤 그림을 본다든지 어떤 조각품을 본다든지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소설 읽을 때 아예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리고 몰입하는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각의 시간, 그 라비스망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삶은 좀 더 의미는 있어지겠죠. 좀 더 특별해진 어떤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판타지를 만든다는 거는 바로 그런 라비스망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본다든지 뭐 전시회에 가가지고 그림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시간이 정말 되게 소중한 것 같아. 그 충분히 몰입을 합니까? 네, 충분히 몰입을 하고 되게 거기에 빠져들어요. 저는. 그래요? 나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디에 빠지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렇지? 오빠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런가 봐요. 좀 뭐 그런가 봐. 뭐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님이 여자에 빠진다 뭐 이런 거 정말 속으로 자식 여자에 빠지면 그렇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애가 둘입니다.
지금 육아 저 유튜브도 시작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 맞다. 정영진 씨 광고료 내세요. 무슨? 지금 솔직히 지난 시간에 그 광고가 커피 광고보다 더 길었어요. 아육대 정영진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낼 필요가 없는 게 안 늘었어. 보는 사람이. 저도 구독했는데. 아, 그래? 저도 구독 신청했습니다. 아, 그래? 왜? 그 딱 이 사람들이네. 온 사람들이. 저는 깜빡하고 못했어. 그런 판타지로 몰입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이런 나스메 소세키 소설을 읽으면서 예전에 그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메이지 유신이 됐지 않습니까? 그냥 30년 지났어요. 이 소설을 쓸 때 이제 한 세대가 지났죠. 우리가 경제 개발을 60년대 시작을 해가지고 한 세대가 지났단 말이죠. 90년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돈을 가진 재벌들이 힘이 엄청나게 세지잖아요. 그럼 일본도 그 당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지면서 이제는 뭐 내가 한 세대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고 너희들 꼼짝 마라.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 배웠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니 저런 천박한 놈들한테 이 세상이 돌아가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끌어오는 감정이라든지 뭔가 이런 질투심도 있을 거고 모순적인 게 존재하는데 그거를 사실 소설이 건드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좋아한 게 있고 또 100년 지나서는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여전히 그 일본이 당시 가졌던 과제 있지 않습니까? 서양을 극복하고 서양을 추월하겠다. 이런 과제에 대한 환상들이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 전쟁 전에는 어쨌든 유럽을 추월하고 전쟁 후에는 자기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에 사실 종속돼 있다고 봐야죠. 미국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여전히 일본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당시에 메이지 때의 어떤 과제가 유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 소설 같은 경우가 2015년에 아사히 신문에서 그 100년 전 소설을 똑같이 연재했어요. 아, 연재를 다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16년에 4,500주년이니까 2015년부터 아사히 신문에 100년 전에 연재했던 걸 똑같이 연재할 만큼 그 정도 대단한 거죠. 물론 아사히 자기들 사원이잖아요. 자기 기자였으니까 전속 작가니까. 저작권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작권은 상관이 없죠. 사실 100년 지나고 4,500년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신문과 작가 같이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1984년부터 2004년까지 20년간 일본에 1,000년짜리 집회 초상이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 돈에도 들어갔어요? 네, 그만큼 국민 작가인 거죠. 오, 대단하네. 작가가 근데 집회로 들어가는 경우는 진짜 흔치 않은데, 그렇죠? 지금 근데 일본도 5,000원짜리 있죠. 우리도 신사임당에 5만 원짜리 재고 집회가 여성이 들어가 있지만 일본도 5,000원짜리가 여성 작가예요. 누구예요? 하구치 누군데? 히고체 이치오입니다. 24살에 폐결핵으로 요절하여 14개월에 불과한 작가 생활을 했지만 일본 근대 문학사의 길이 남을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피제기, 서다 금음날, 흐린 강 등이 있습니다. 2004년에 새 5,000엔권 지폐에 등장하였습니다. 그것도 여성 작가예요, 일본에. 유명한 사람? 네, 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도 사실 5만 원짜리를 신사임당한테 일본 거 따라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5,000원짜리는 일본도 지금 5,000원짜리는 지금도 여성 작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은 거죠. 그 일본의 교토대라고 일본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가 도쿄대가 아니고 경도대지 않습니까? 교토대학. 그 교토대학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논술 시험 문제.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도련님에 대해 뭐 논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건 좀 너무 좀 불공평하다. 안 읽은 사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니까 그 교토대학의 답변이 이래요. 도련님을 읽지 않은 소세키의 소설 도련님을 읽지 않으면 입학할 자격이 없다. 이 정도로 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래서 인기 많고 이분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좀 인기 많지 않아요? 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제목을 패러디한 게 참 많죠. 뭐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거는 시가 있죠.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 영화도 있는데 본래는 그게 1920년대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그 홍사영이라는 시인이 나는 왕이로소이다 해가지고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를 썼거든요. 거기 요거 약간 따라한 겁니까? 약간 제목을 패러디했다고 보면 되죠. 그 나는 왕이로소이다가 이제 우리 노태우 가장 애송시로 그때 알려졌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알려졌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시 내용이 아버지를 잃은 엄마와 살아가는 아들들의 이야기니까 본인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이런 제목이 패러디한 게 많고 또 일본에서는 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살인사건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패러디도 많습니다. 나는 또 고양이로소이다 대신에 나는 뭐 소새끼로소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어 저 말이. 말이 재밌잖아요. 나는 뭐로소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패러디가 되니까 우리가
한 번쯤 이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일본의 진짜 국민 소설이긴 한가 보네요. 논술 시험에 나왔을 정도면.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작가는 뭐 삶은 대충 저희가 좀 살펴본 것 같고 혹시 좀 저희가 빠뜨린 게 좀 있을까요? 빠뜨린 거라기보다 조금 더 뭐 이야기를 하자면 뭐 나중에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분이 어릴 때 사실은 2번이나 남의 집에 양자로 가거든요. 오, 진짜? 집안이 가난해서? 아니, 집안은 괜찮게 살았어요. 왜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부석계 막내로 태어났는데 자식도 많은데 아버지가 태어날 때 그 당시 평균 수명이 한 50인데 아버지가 거의 50이었거든요. 엄마도 뭐 거의 41살인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냥 막 금슬이 좋으셨네. 평균 수명 거의 다 됐는데 애를 낳으셨어. 그러니까 엄청 사랑하셨다. 사랑이 가득한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네. 남자도 대단하지만 여자도 그 당시 41이면 진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아니에요. 그렇죠. 출산하기에. 그 당시에. 그쵸. 네. 지금도 사실 41살 출산이 쉽진 않은데. 우리 그 김소월 있지 않습니까? 김소월 시인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40살이었거든요. 김소월 시인. 왜냐하면 아버지가 17, 할아버지 40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41살에 애를 낳았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애를 딴 데 줬는데 애를 주고 나서 그 집은 좀 못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장터에다 뭐 자판을 벌이면서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심지어 못 사는 집에 양자를 줘. 아니 뭐 친척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생판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 누나가 지나가다가 자기 이제 동생인데 계속 울어대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몰래 다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버지한테 혼났다더라. 데려왔다고? 애가 막 울고 이러니까 아유 그 줬는데 왜 또 데리고 와가지고. 자식 사랑이라는 게 참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학습된 어떤 그런 것도 있기는. 그렇죠. 모성이 학습된다고 하죠. 그렇게 한번 갔다가 와서 두 번째는 또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번듯한 집안에 보내거든요. 집안에 보냈는데 그 집안에 한 9살, 10살까지 생활하는데 결국 거기서 또 다시 그 양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다시 또 돌아왔죠. 그래서 다시 또 원래 가정. 네, 원래 가정. 근데 자기 아버지 엄마인 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나이가 그때 많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살아 계셨으면 그냥 키우시지 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본의 호적에는 이제 예전 양부의 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양부성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도. 그런데 20살 될 때 어떻게 됐냐면 큰형이 죽고 둘째 형도 죽고 셋째 형이 이제 집안 가업을 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셋째까지 죽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막내를 다시 우리 호적으로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그때 20살 돼가지고 다시 나스메라는 성을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커도 되게 문호가 되잖아. 신경쇠약 걸렸대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걸린 건 아니겠지. 아니야. 이런 어린 시절에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게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 나타나고 있죠. 사실은. 고양이로소이다가 사실은. 내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식탐이 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양갱이라든지 딸기잼 이런 걸 너무 좋아했대요. 단 거? 단 거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좀 보면 스트레스도 있고 엄마라든지 충분한 뭔가 단 것에 대한 갈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 거죠. 우리 지나고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읽으셨던 고전들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지금 저희 46번째 책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나스메 소세키 일본의 국민 작가입니다. 일본 근대문학의 최고봉. 어떻게 뭐 작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저희가 본격적인 책 얘기. 근데 책 얘기가 약간 좀 두려운 건 책이 좀 두꺼워요. 겁나 두꺼워. 저게 지금 다 저 책만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게 현암사판이 한 640페이지. 와. 최근에 나 정박님이 우리 팟캐 진행하면서 가져오신 책 중에 가장 두꺼운 총균세보 정도? 근데 이제 이 책이 사실은 이제 특별한 제목은 없고 중간 제목 없고 그냥 번호만 넘버링 돼 있거든요. 11번까지 돼 있는데 그냥 이거는 어디나 읽어도 됩니다. 이게 특별하게 인과관계 있는 게 아니기 내용이 때문에 막 이어지진 않아요? 그냥 그래. 그냥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되고요. 수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줄거리 중심의 소설이 아니라 어떤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고양이가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비평을 하는 거죠. 저거 보니까 웃기네. 이거 이렇구나. 그러면서 아주 날카롭게 풍자도 하고 어떤 해학적으로 쓰고 유머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본인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가지고 이 책은 얼마든지 다르게 읽힐 수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나스메 소세키의 개인 경험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이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가 갑자기 세상에 떨어져 왔는데 아무도 없다. 이 나스메 소세키가 어릴 때 엄마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이런 것도 아니냐. 뭐 다양한 각도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소설이라든지 좋은 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너무 뭐 두껍다고 겁낼 필요는 없다. 겁낼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혹시 이 책을 우리 일당배에서 꼭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우리 정박님은 어떤 게 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 보면 결국 이 자아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아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 당시 일본은 서양을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양을 극복하자. 근데 보면 이게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주인과 노예의 중간이 이제 일본이다 이거죠. 마름쯤 되겠죠. 뭐 소작인이 있고 지주가 있고 소작인이 있으면 마름쯤 된다. 근데 결국 일본이 서양 사람들은 우등생이다 하잖아요. 와, 근대화의 우등생.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빼고는 정말 일본만이 유일하게 문명화됐다. 근데 그런 식의 서양의 기준에 쫓아가다가는 끝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서양의 기준을 쫓아가봤자 남는 거는 텅 빈 어둠이다. 텅 비어 있다. 그럴 때 과연 일본은 무엇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준을 삼잖아요. 어느 뭔가를 우리가 국민소득 4만 불이다. 우리가 세계 G7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1인당 GNI가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기준들이 과연 누구의 기준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로 채워질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개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리고 나가 이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잘 산다는 게 타인도 똑같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개인과 개인이 부딪힐 때 그 서로가 자아가 부딪힐 때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런 갈등과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책 안에 있습니까? 이 책 안에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요즘 뭐 경제 어렵다 이러면서 신문들의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좀 찾을 방법들이 많이 좀 막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책을 읽으면 이 상황에서도 뭔가를 좀 찾을 수 있는 약간 힌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이 책을 소개해 주시는 거군요.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도 이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한 세대가 지나면서 부자들과 있는 자 없는 자의 어떤 양극화가 심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그 사람들도 당시 임대 수입으로 돈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엄청 많았어요. 소설에 다 나옵니다. 정말 형편없는 집에서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 사가지고 막대한 임대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 벼락부자와 지식인들이 대립되고 있고 또 있는 자 없는 자가 대립되고 있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신경쇠약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거죠. 근대와 현대 사이에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뭐 제4차 산업혁명이다.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가면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일자리가 완전히 줄어들고 있고 실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지금 비정규직이 나오면서 뭔가 사람들이 버려지는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런 느낌이고 그렇게 또 세기 말이 되면서 사람들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을 보면 별의별 그냥 요상한 거 있잖아요. 환상, 망상, 공상에 빠지는 사이비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기 말 막 이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환기가 되고 과도기가 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뭔가 자꾸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번에 뭡니까 피지인가 거기에 막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400명 그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그 당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충분한 우리에게 반면교사도 되고 그때 사람들 어떤 식으로 해쳐안고 어떤 식으로 실패했는지를 보면서 또 우리가 나아갈 교훈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0여 년 전에 나온 책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저희가 본격적인 책 내용을 2부에서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